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영 전략에서 전략 수립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앞쪽에 우리 기출 변형 문제에서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는 우리가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쭉 한번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자, 13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사업부 전략과 기능별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여기 사업부 전략이라고 하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냐?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하신 본원적 경쟁 전략, 그거 생각해야겠죠? 뭡니까?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그쵸? 자, 볼게요. 1번.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한 경우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가 우위 전략. 오케이. 원가 우위 전략. 그쵸? 그래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말이겠네요. 2번. 제품 수명 주기 초기에는요. 제품별 배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네요. 왜요? 제품 수명 주기 초기, 즉 PLC상의 초기 단계는요. 우리가 어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좋아할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집중화 전략을 펼치자라고 했죠. 그러면 집중화 전략이라는 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소비자에 맞추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거는 뭐예요? 공정별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네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3번. 원가 우위 전략을 사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일한 상품을 많이 생산했을 때 나오는 게 우리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용 자동화를 하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손쉽게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제품 수명 주기 초기 단계에는 위에 있는 거 나오네요. 그렇죠? 동일한 거 맞네요. 5번.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을수록 제품 중심 배치가 적합하다. 아니죠. 왜? 제품 수명 주기가 짧다라는 건 그만큼 제품이 빠르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그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면 그거 다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품 중심 배치가 아니라 위에 있는 공정별 배치가 맞을 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133번.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외부 환경이 아닌 것은, 자, 기업의 외부 환경을 말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기업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면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태를 찾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회문화는 그렇습니다. 기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가 될 거고요. 법률도 기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 국가의 경제 정책도 외부 요소. 그 나라의 정치도 그렇습니다. 외부 요소예요. 하지만 최고 경영자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업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요거는 외부 요소라기보다는 내부 요소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4번 문제 들어가죠. 경영 전략과 경영 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 의하면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 자원관리는 본원적 활동에 포함된다. 오케이. 일단 생산관리는 맞아요. 그쵸? 요거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본원적 활동, 주활동이 맞는데 마케팅도 그렇죠. 마케팅도 본원적 활동이 맞죠. 그렇지만 재무 관리와 인적 관리, 특히 인적 관리는 자주 나왔죠. 뭡니까? 오케이, 요거는 보조 활동. 그쵸?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서는 시장의 성장률과 자,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시장의 성장률 맞고요. 두 번째 그렇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뭐라고 있습니까? 상대적.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한다. 요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3번 제조업체에서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품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방 통합에 해당하며 제품 판매를 위해 유통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후방 통합에 해당한다. 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제조회사가 생산회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회사가
자, 그 앞 단계가 뭡니까? 부품을 공급받아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생산된 제품을 유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생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생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요 뒤쪽 과정을 합치는 게 뭡니까? 오케이, 요게 후방 통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을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바로 전방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부품의 안정화를 위해서 부품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오케이, 틀렸네. 이게 전방이 아니라 후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를 위해서 유통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오케이, 요거는 뭡니까? 전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더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 자, 4번.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해 직권화 정도가 강하고 공식화 정도가 강하다. 정답 4번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기계적 조직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그렇죠? 관료제 조직. 대표적인 게 이런 관료제 조직인데요. 이런 관료제 조직은 권한이 상부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식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맞네요. 그렇죠? 오케이. 맞는 거 4번. 5번. 대량 생산 기술을 적용할 때에는 유기적 조직이 접합하며 여러분 대량 생산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어떤 표준화된 것들 가지고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오히려 유기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 조직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량 주문 생산 기술을 적용할 때는 요때 이제 뭡니까? 그렇죠. 유기적. 오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135번 들어가겠습니다. 135번. 경영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틀린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쵸? 진행해 볼게요. 1번, 조직의 존속과 직결되며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 대해 그 조직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 조직 전략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오케이. 경영 전략이라는 게 결국 이거죠. 경영 전략이라는 건 어찌 보면 경영 전략은 장기적 목표이자 혹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회사가 여기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도 여기에 맞추고 모든 어떤 전략과 포트폴리오도 이쪽으로 일치시키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2번. 조직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획의 기본 중거틀, 그렇죠. 가장 뼈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다른 형태 계획보다 장기적, 방금 이야기했고요. 4번. 조직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성, 그렇죠. 제가 지향점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일관되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5번. 중간 경영층은 조직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아니죠. 조직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건 중간 경영층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최고 경영층이 될 겁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136번 한번 들어가 보죠. 136번. 경영 전략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성장 전략은 기업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여기까지 맞네. 현재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오케이. 성장 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2번. 축소 전략은 효율성을 얻고자 또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 규모를 그죠, 축소하는 전략이다. 그렇네요. 축소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3번 성장 전략은 방어 전략이고 축소 전략은 공격 전략이다. 이거 쉽네. 성장 전략이 뭡니까? 여기가 공격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축소 전략이 뭡니까? 이게 방어 전략이 될 겁니다. 오케이.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틀린 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 안정화 전략은 운영상의 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거다. 오케이. 그게 안정화 혹은 유지 전략이라고도 하죠. 5번 협력 전략이란 전략적 제휴라고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회사와 전략적으로 일단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제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13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기사에 나타난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땡땡 해운의 법정 관리로 국내 최대 원양 어선사로 올라선 세모세모 상선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미널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여러분, 이 상선 회사죠. 해운 회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해운 회사는 사실 물건을 옮기는, 그러니까 유통을 해주는 그 회사에 운송해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자, 한국이 이렇게 있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자,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해운 회사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여기에서 이제 배를 선적을 해서 요렇게 미국에 갖다 주는데 요 과정에서 해운 회사가 그렇죠. 유통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배가 이제 이렇게 갈 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여기 미국에 도착을 해서는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하역을 해야 됩니다. 요 하역을 하는 장소가 뭐냐? 거기가 지금 적혀 있는 터미널이에요.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터미널 인수했다라는 게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해운 회사와 터미널은 어떤 과정이 있냐? 자, 우선 이 대한민국의 여기에서 물건을 싣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선적이라고 그러죠. 선적을 하고 나면 그다음 뭡니까? 그렇죠. 저 운송을 하게 되고 해운 회사가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터미널에서 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제품을 생산해 가는 과정, 여기는 이제 제품을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 서비스인데요. 요 왼쪽에서 오른쪽 과정으로 거칠 때 원래 해운 회사는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금 어디를 인수한 거냐? 바로 터미널 여기를 인수한 거잖아요. 여기를 인수했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앞쪽 걸 인수한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요게 바로 전방 통합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방 통합은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요 뒤쪽 거 합치면 뭐가 돼요? 후방 통합이 되죠. 그래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케이, 수직적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요거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조금 작게 봐서는 전방 통합한 거고요. 요걸 조금 크게 봤을 때는 뭐가 된 겁니까? 수직적 통합한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1번 경기 변동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몸집을 키웠는데 어떻게 더 유연하게 대처합니까? 틀렸네요. 정답 바로 나오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기업 가치를 높인다. 그렇죠, 여러분. 통합이란 건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M&A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시장을 확대하고 그리고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번 맞네요. 3번에 사업 운영의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성과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운송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하역을 할 때 원래는 터미널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회사 안으로 내부로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훨씬 터미널비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4번. 원가 절감과 수익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번과 동일한 논리로 볼 수 있겠네요. 5번 동일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해운만 하는 회사랑 해운과 터미널을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는 확실하게 동일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얻게 될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단위에 대한 대표적인 전략적 평가 방법인 BCG 매트릭스와 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BCG 매트릭스와 G 매트릭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BCG 매트릭스에서는 시장 성장률과 시장의 매력도 말하는 거죠. 시장 성장률 Y축, 상대적 시장 점유율, 오케이, 요게 X축이네.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위치화시킨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2번 BCG 매트릭스의 도표상에 각 사업은 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원은 해당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틀렸죠. 여러분, 그 BCG 매트릭스에서 도표상의 원은요, 해당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단위에 뭘 나타내는 거냐? 매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BCG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퀘스천 마크, 여기가 라이징 스타, 여기가 캐시 카우,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는 어디냐? 그럼 그 사업부의 위치는 대략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게요. 이 정도. 그 다음 반도체 사업부는 어디에 위치하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라고 할게요.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업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전사업부입니다. 그건 어디 있냐?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각의 원의 크기가 일단 다르고요. 두 번째, 그 원의 위치도 다르죠.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하,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가 일단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라이징 스타.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원의 크기가 요만하다라는 건 현재 뭡니까? 그렇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여기도 볼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는 현재 그렇네요. 캐시카우에 있다라는 거 알게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굉장히 자금 젖줄, 뭡니까? 자금의 주된, 뭡니까? 뭐죠? 그 근간이 되는 곳이고, 여기 캐시카우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크죠? 그러니까 바로 요 파란색의 크기는 바로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뭐다? 매출의 크기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GE 매트릭스도 한번 보죠. GE 맥킨지 매트릭스는 산업의 매력도와 사업의 강점이라는 두 개의 기준 차원으로. 그렇죠. GE 매트릭스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보는데 뭐냐? 산업의 매력도와 두 번째, 사업의 강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맞네요. 4번. GE 매트릭스의 도표상의 각 사업의 위치는 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원의 크기는 해당 사업 단위가 속한 그렇죠. 시장의 크기를 나타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기에서는 원의 크기가 그 해당 사업부의 뭡니까? 매출액의 차이라면 GE 매트릭스는 바로 그 원의 크기가 해당 사업 단위가 속해 있는 시장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 사실 비교하는 문제로 한 번씩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면 좋겠네요. 됐죠? 맞네요. 마지막 5번 GE 매트릭스 상에서 청신호 지역에 있는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청신호, 말 그대로 이 푸른 신호가 있는 건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 139번 균형 성과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균형 성과표는요. 주로 그 기업의 조직 전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조직을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조직 평가에 주로 많이 쓰는 게 BSC인데요. 이 왜 나왔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조직을 평가할 때요. 주로 재무적인 거 관점에서만 조직을 평가했어요. 재무 관점. 즉 얼마나 돈 벌었냐 혹은 얼마나 지금 이윤이 내고 있냐 이런 것들만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뭐냐?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조직을 한번 평가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그게 바로 균형 성과표입니다. 카플란과 노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재무 관점뿐만 아니라 다시 세 가지의 관점들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내부 프로세스 관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고객 측면에서도 보는 겁니다. 고객에게 얼마나 고객 측면, 고객에게 얼마나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거. 아이고. 고객 측면 어쨌든 요거 하나. 그다음 마지막은요. 회사가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학습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학습 및
성장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떻습니까? 그래요. 요 네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해 가면서 기업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SC라는 건 조직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총 네 가지 관점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재무 관점과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과 고객이란 요 네 가지 관점을 밸런스 있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1년의 성과 측정 지표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적 틀이다. 오케이, 밸런스 있게 보는 거 맞죠? 1번 맞네요. 2번 재무적 관점 맞고요. 고객 관점 맞고요. 내부 프로세스 맞고요. 학습과 성장 관점. 오케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성과 측정하는 거 맞고요. 3번에 균형 성과표는 학습과 성장 관점에 의한 단기적 성과와 나머지 세 가지 관점에 의한 장기적 성과 간의 균형을 이룬다. 단기적 성과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 재무 관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요거를 장기적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틀렸네. 여기서 학습과 성장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재무 관점. 요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렸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과거 노력의 산출물인 결과 측정치와 미래 성과를 창출할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오케이. 그게 뭐냐? 전통적의 과거 파트가 여기가 되고요. 재무 관점. 그리고 나머지 장기에 해당되는 요게 뭐냐? 요게 미래 관점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요것도 맞네요. 그다음 객관적으로 정량화되는 재무적 측정치와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정량화 뭡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내부 프로세스나 학습과 성장, 고객 측면은 전부 다 뭡니까?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죠. 오케이,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140번 한번 보죠. 140번. 자, 프로세스 혁신 기법 중 프로세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존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혁신 기법.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즈니스,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요. 이거 여러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BP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줄여서 그냥 리엔지니어링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고요. 시간 기반 경영이란 건 타임을 그러니까 너무 막 무한정 열어놓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구조조정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종합적 품질 경영은 줄여서 TQM이라고 하는데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사원까지 모두 다 품질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벤치마킹은 다른 회사의 괜찮은 것들을 그렇죠. 카피하거나 좀 최대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141번 노나카 이쿠지로의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암묵지와 그 다음에 형식지로 나누었습니다. 형식지라는 건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걸 말하고요. 그 다음 암묵지는 말이나 글로 표현이 힘든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나카 이쿠지로는 이 두 가지의 암묵지와 형식지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식은 계속 창출이 되고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 여기서 첫 번째 암묵지가 되는 과정과 그 다음 암묵지가 다시 형식지화 되는 과정과 그 다음 형식지가 다시 형식지가 되는 요 과정과 마지막으로 다시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때 각각의 노나카 이쿠지로는 설명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요. 암묵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공동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과정을요. 요거를 표출화라고 하고요.
즉 말이나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걸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걸 표출화라고 하고요. 형식지가 형식지로 집대성화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연결화라고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 형식지를 다시 내가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걸 내면화, 다른 말로 체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나카 이쿠지로는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은 점차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네 가지 창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 네 가지 묻는 거죠. 아닌 거,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 바로 공유화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있네요. 그렇죠? 연결화 있고요. 내면화 있고요. 표출화 있고, 공동화를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오케이. 141번 했고요. 14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드오션 전략과 블루오션 전략을 비교 설명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레드오션 전략이란 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말하고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요. 그 블루오션 전략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경쟁이 적은 시장이 아니라 아예 무경쟁입니다. 경쟁이 없는 거예요. 무경쟁 시장이에요. 그게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그럼 볼게요. 틀린 거 1번. 기존 시장 공간에서의 경쟁. 맞죠? 레드오션은. 그 다음에 블루오션은 무경쟁이니까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오케이. 맞고요. 2번에 경쟁 원리.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 원리로 이루어질 거고 경쟁이 무의미하다.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게 레드오션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기존 시장을 공략하는 거고요. 블루오션은 기존 수요 시장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 그러니까 틀린 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레드오션은 가치와 비용 가운데 택일을 하지만 블루오션은 둘 다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번은 여기는 제로섬, 여기는 윈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차별화와 저비용 가운데 택일하는 게 레드오션이라면 여기는 역시 윈윈이니까 동시에 추구가 가능하다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143번 한번 보죠. 143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 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파악하고 내부의 강점과 약점 분석하는 거 쉽네. 뭡니까? 스왓 분석.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144번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고 시장 성장률이 높은 영역 많이 했네요. 정답 몇 번? 2번. 물음표가 되겠죠? 145번 다음 중 기업의 수직적 통합 가운데 전방 통합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번 해봅시다. 1번 소주 회사가 인수를 맥주 회사를 인수했대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수평적 통합에 해당되겠죠? 틀렸고. 식품 업체를 인수한 전자회사.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비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그다음 3번 시멘트 공장을 인수한 건설사. 그렇죠? 그러면 건설 회사가 건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원료인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 과정에서 요걸 기준으로 요 뒤쪽 걸 통합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오케이. 요거는 후방 통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4번에 부품 제조 기업을 인수한 자동차 회사. 오케이. 마찬가지네. 자동차 회사가 부품 회사를 인수한 거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것도 후방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죠? 5번에 석유 정제 기업을 인수한 자원 개발 사업. 오케이. 자원 개발이라는 게 석유를 시추하는 회사죠. 그러면 석유 시추를 하고 난 뒤에 그럼 원유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추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요 앞에 걸 인수한 거니까 요게 뭐가 돼요? 오케이. 전방 통합이 되겠네요. 오케이.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146번. 요거는 굉장히 시사적인 문제네요. 그쵸? 이런 것들이 저 자주 나온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한번 볼게요. 좀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다. 이러한 FTA를 새로운 시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1번.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네요. Free Trade Associate 혹은 Agreement 이걸 하려면요. 결국은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거 괜찮겠네요. 2번.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개방형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그렇죠. 이제 혼자서 하기보다는 자꾸 개방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 뭔가 하는 거 좋네요. 3번. 현지의 엄격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 관세를 없애지만 그럼 그걸 어쨌든 없애졌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사라지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시 잘 혁파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가능하네. 4번 FTA 체결로 정보 조달 시장은 축소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을 적극 캐치한다. 이게 틀렸네. FTA를 체결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보 조달 시장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소가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에 직접 투자하거나 합작하는 다각적 해외 시장 공략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케이? 14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7번 한번 볼게요. 147번. 차별화 전략의 원천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제품이 독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과 포지셔닝.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특히나 이번에 규모의 경제는 차별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디 쪽입니까? 그렇죠. 원가 우위 전략이 될 거예요. 일본도 경험 효과라는 것도 사실 원가 우위 전략에 해당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하면 할수록 그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어떻습니까?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투입 요소 비용, 이건 요소니까 역시 원가 쪽으로. 생산 시설이 활용이 많이 돼도 역시 그렇죠. 원가 우위 쪽으로 가겠네요. 요거는 전부 다 원가 우위가 될 것 같고 여기만 제품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4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거. 오케이. 여기 앞쪽에서는 뭐라 나왔어요? 리엔지니어링. 근데 이거 정확한 플레임은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챕터인 기업 경영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챕터 3장 경영 조직론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